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청 히든케이 편집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국제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기후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쟁과 평화 아니라 전쟁과 지구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평화 뭐 이거는 이제 잘 떠오르는데 네. 사실 이제 지구 환경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기도 쉽지 않고 떠오른다고 해도 뭔가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뭐 전쟁이라는 게 워낙 극단적인 공포이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막 여기다가 환경이나 기후 이런 거를 좀 끼워 넣는 게 너무 장기적이고 이상적이다.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네. 지금 환경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좀 거죠.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 부처들만 봐도 기후변화 문제가 올라오면서 각 부처들이 다들 뭔가 내놓고 있는데 사실 국방부가 만약에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우리 군도 탄소 중립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 국방부가 네. 우리 탄소 배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뭔가 좀 어색한 느낌도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로 이제 최근 1년간 자료를 찾아봐도 뭐 딱히 네.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문제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제냐 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찾아봐도 전쟁을 계기로 해서 뭐 전쟁이 일어날 때는 사실 생각 염두에 두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뒤돌아보니 뭐 환경이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기후 때문에 갈등이 고조돼서 전쟁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네. 세계 전쟁들은 대부분 다 석유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네. 이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전쟁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중동의 패권을 그렇죠. 누가 가져가냐 네.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를 정의 내린 키워드를 몇 개 뽑아봐라라고 하면 석유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20세기가 열린 그 직후만 해도 여전히 무게 중심은 석탄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타이타닉 같은 커다란 배도 석탄으로 사실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석유가 이렇게 부각이 된 게 1차 대전을 계기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독일 해군력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함대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모험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석유가 굉장히 전략 물자로서 가치가 있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그때부터 중동 유전을 누가 손에 넣느냐 이게 곧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걸 보여주는 요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4차 중동 전쟁에서 이제 아랍권이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1차 오일 쇼크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럼 석유라는 게 일종의 이제 지구 에너지원으로서 대세를 차지하면서 네. 물론 이제 환경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생겨나긴 한 거긴 하지만 네. 기후 환경 정책하고도 그런 면에서는 석유라는 에너지하고는 뭐 거의 네.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한 70년대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기후변화라는 것 자체를 놓고도 과학자들도 뭐 이게 뭐 맞냐 틀리냐 그렇죠. 이럴 그때는, 때니까 네. 뭐 그때 등장했던 정책들이 무슨 기후를 염두에 두고 나온 정책은 절대 아닌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도입됐던 정책들인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에너지나 환경 이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카페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연비 규제거든요. 예. 지금이야 뭐 연비 좋아야지 개선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4차 중동 전쟁 때까지만 해도 무슨 연비를 규제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차 오일 쇼크로 국제 유가가 막 뛰면서 네. 이거 석유 수요를
계속 이렇게 그냥 늘어나게 냅두면 안 되겠네. 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먼저 잡았던 게 자동차 연비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갤런당 27.5마일 수준으로 연비를 향상시키게 하는 카페라는 제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자동차 연비 규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머슬카라고 잘 알고 있는 예. 1960년대 70년대 그때 유행했던 포드 머스탱 예. 이때 연비가 갤런당 20마일 정도였으니까 이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신경을 써야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이 그대로 이 틀 자체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말부터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또 관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도 요 미국의 카페 제도를 본따서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4차 그 중동 전쟁 때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덴마크는 그럼 우리는 풍력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렇게 풍력으로 갔고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에 이제 원전 비중을 이제 대폭 높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뭐 지구의 에너지 역사를 좀 다시 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또 우리 뭐 전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라는 건 뭔가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반환경적인 행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그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걸프전 때 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TV 보면서 막 새들이 막 이렇게 기름 이런 거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막 그 못 날고 이렇게 막 그러던 모습 장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나시죠? 아니 저는 네. 군에서 파병될까 봐 걱정했던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그때 그런 장면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퇴각하면서 막 유정에 불 질러가지고 네. 막 기름 새 나오고 막 하늘로 불 타고 막 이러면서 벌어졌던 일들인데 네. 그때 버려진 석유가 많게는 한 1000만 배럴 이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당연히 엄청난 환경 파괴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사실 이런 쪽으로 뭐 국제기구에서 어떤 뭐 공식 보고서가 나온다라든가 하는 거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전쟁 혹은 군사와 관련된 배출량이 지금 거의 다 깜깜이 상태인데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우선은 이제 민간 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 싱크탱크 이런 데서 조사한 것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 유정이 불타면서 이산화탄소가 그때 얼마나 배출됐냐 그것만 갖고도 한 1억 3천에서 4천만 톤 정도가 배출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던 90년대 초 우리나라 1년치 온실가스 배출량이 3억 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연간 배출량의 한 절반 정도가 거기서 유정이 와. 불타면서 배출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거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전투를 치르는데도 또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군용차 같은 경우는 출력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무겁고. 에너지를 많이 이제 기름을 많이 먹는 그런 차량들인데 예를 네. 들면 험비 같은 경우는요. 연비가 거의 3리터 그러니까 1리터에 3km 정도밖에 못 가는 뭐 그냥 이렇게 기름을 줄줄 부는 흘리고 거네요. 가는 그런 차들이죠. 그래서 걸프전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얼마냐 이거를 뭐 정확히 알긴 어려운데 네.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 국방부에서 연료 사용량을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냉전 시기에 계속 높다가 냉전 끝나면서 살짝 감소를 했는데 걸프전 때 다시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 2000년까지는 매년 빠르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 긴장과 연료 소비 이게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근데 뭐 그 전쟁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2001년 9.11 테러 있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예. 이제 미국이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엔 다시 연료 사용이 그 전보다 한 20%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군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얼마나 될까 이거 역시 이제 민간 그러니까 대학 연구소에서 계산을 했는데요. 예. 누적으로 12억 6,700만 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6억 톤 남짓 배출하니까 우리나라 네. 2년치 배출량을 미군이 뿜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통계는 민간에서밖에 안 나오나요? 군에서는 좀 발표하기가 어렵겠죠?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도 뭐 기후 국방 이거 너무 안 어울린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가 어떤 뭐 안보 보안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각 국방 배출량이 사실은 잘 공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국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나라들은 원래는 이제 그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유엔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되느냐? 예. 사실은 이제 각 부처에서 원래 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를 얼만큼 배출했는지를 해라. 그럼 각 부처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뭐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모아서 유엔에 제출하는 건데. 네. 그 1997년에 교토의정서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환경 협약이 체결되는데요. 네. 그때 국방을 이걸 어떻게 하지? 국방 부문 배출량을 했구나. 네,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막 미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해요. 국방은 빼고 가자. 네, 그래서 결국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예외. 그래 너는 빼줄게. 이렇게 예외를 인정받았다가 2015년에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게 또 체결이 됐거든요. 네. 이때 이게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빼고 가자까지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자. 라고 된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 부문의 기타 항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자발적이다 보니까 사실 국방 배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도 뭐 별로 없고요. 또 이제 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래서 국제적인 어떤 통계 신뢰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 국방부는 공개는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유엔에 내는 배출량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엔에 내는 건 사실 믿게 못 되고 대신에 그거랑 별개로 미국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각 부처별로 연료를 얼마 썼는지 이거를 이제 제출도 하고 온실가스 양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2021년에 미 국방부의 배출량 이거는 이제 뭐 전투기나 이런 데 들어간 연료라든가 각 부대에서 쓰는 전기 뭐 해외에서 파병된 군인들 이런 거기서 쓰는 것까지 다 집계한 건데 네. 그게 한 5,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모든 기관 중에서 단일 기관으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국방부라고 그럴 수밖에 해요.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군사 부문에서 연료 사용량이 알려진 나라들이 있을 거고 예. 그런 정보랑 그다음에 만약 그게 없는 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비 지출 규모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도대체 전 세계 군대 배출량이 얼마일까 이거를 또 이제 민간 단체에서 한번 집계해서 그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연간 27억 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만약에 그 뭐 세계 군대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서 4위 배출국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각 나라의 군사 당국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 최근 들어서 특히 한 2020년 전후를 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구에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 예.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이렇게 4위 배출국이라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해도 되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군 당국도 스스로 기후 위기를 안보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 보이기요? 기후위기가 안 보이기로 온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2019년 3월에 미국 중부에 50년 만에 폭우가 내렸었대요. 예. 그러면서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오펫 공군기지 거기에 무슨 전략사령본부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3분의 1이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그 기간 동안 뭐 제대로 뭔가 안 됐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포스코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빈번해지다 보니까 기후가 국방력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체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 취약국부터 아무래도 많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민이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난민이 뭐 얼마나 증가할 건지 숫자는 기관마다 상이한데 2050년이 되면 거의 뭐 억 단위 인구가 지금 현재 사는 곳에서 이제 생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유럽은 난민 문제가 심각한데, 네, 그래서 이제 기후가 결국 전쟁 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줄이는 세상이 와야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전쟁과 평화뿐만 아니라 전쟁과 지구도 좀 신경 써야 된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구생활 벅서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시사회 애청자분들의 추억 한 조각,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 가을하면 떠오르는 추억과 관련해서 지금 문자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42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는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우리 딸 소연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귀한 딸이 벌써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이 되었네요. 가을에 태어나서 식성도 좋고 건강한 아이를 만난 게 제게는 최고의 추억입니다. 이렇게
고3인데 힘드실 것 같은데. 네. 5065님, 가을이면 헤어진 전 남친 부모님이 생각나요. 고깃집을 하고 계셔서 학교 끝나면 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꽃감을 주셨거든요. 이제 전 남친 생각은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때 먹었던 달달하고 애정이 가득했던 꽃감은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재치 있는 문자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계속 꽃감이 생각나면.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받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